안녕하세요. 제4차 산업혁명의 이해에 대해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 오늘날 세계의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데 과연 제4차 산업혁명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과 또 교육 분야 속에 제4차 산업혁명이 이미 적용되고 있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 어떤 모습으로 경험하고 있을까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나 혹은 학교교육 또한 여러 가지 관련된 교육 사업을 구상한 데 있어서 최근에 우리의 동향이기 때문에 제4차 산업혁명의 이해를 한번 가지고 어떤 방면으로 우리가 교육 사업 또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서 우리가 살펴볼 거는 먼저는 4차 산업혁명의 특징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을 우리가 설명하고 우리가 나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여기에 나타난 것처럼요. 보시면 빅데이터, 인공지능, 그 다음에 블록체인, 그 다음에 사물인터넷,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그 다음에 챗봇, 클라우드, 구동모델 이러한 측면들이 최근에 우리의 어떤 기술들 또 어떻게 보면 그 비즈니스 모델들 이런 것들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한번 우리가 각각이 무엇인지 또 이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교육 분야에서 활용 가능하고 이것들이 어떻게 프로그램화 또 사업화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점들이 무엇인지 현재 지금 적용되고 있는 지금 사례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 토대로 갖고 우리가 함께 교육 현장에 어떻게 접목될 수 있을지 또 응용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온라인 강의라 이론적인 또 어떤 객관적인 어떤 특징과 사례를 제시하지만 우리가 만났을 때 정말 이 4차 산업혁명의 여러 가지 기술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프로그램 속에 학교 현장 속에 또 여러 가지 기업이나 어떤 평생교육의 어떠한 그 교육의 사례 속에 접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토론하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4차 산업혁명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4차 산업혁명은 클라우스 수밥에 의해서 주창되었습니다. 스위스에 있는 그 월드 경제 포럼, 그러니까 세계 경제 포럼에서 매년 각국 지도자들과 경제인들이 모여가지고 그 세계의 경제의 흐름과 그다음에 키워드들과 어떤 어, 전략들을 함께 협의하는 그러한 포럼인데요. 이 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이 이제 세상은 제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아래에 있는 표와 같이요. 제4차 산업혁명은 1차 산업혁명은 어떤 거냐면 어떤 그 왓슨이 증기기관을 만들었죠. 증기기관을 만들어서 어떤 철도나 어떤 기계를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스톤에 의해서 증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러한 어떤 기계에 의한
제1차 산업을 얘기를 했죠. 철도 및 증기기관 발명. 제2차 산업은 뭐냐면 어떤 전기를 발견했죠. 누가 전기를 발견했습니까? 에디슨입니까? 전기와 어떤 생산 조립 라인인데요. 이 생산 조립 라인은 그 당시에 어떤 그 자동차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포드나 여러 가지 그러한 자동차 회사에서 이렇게 생산 조립 라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산 기술이 발전하고 대량 생산이 하는 주로 제조업 위주의 어떤 산업혁명을 제2차 산업혁명이라 하죠. 이때가 1910년대쯤 되고 이건 1차 산업은 1800년대 전후반, 전중반 이거는 1800년대 후반에서 20세기 한 초반 정도 제3차 혁명은 얘기했듯이 정보 기술에 의한 그 혁명이죠. 이게 1960년대, 70년대 이후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개발되고 PC가 나오고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컴퓨터 혁명 또는 디지털 혁명으로 불리는 세대가 바로 제3차 산업혁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4차 산업혁명은 무엇일까요? 제4차 산업혁명은 1차 산업혁명, 철도 및 증기관의 발명, 2차 산업혁명, 전기와 생산조립 라인 등으로 대량 생산되는 2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컴퓨터 디지털 활용을 통한 이제 3차 산업혁명을 넘어서가지고 유비쿼터스 모바일 인터넷, 더 저렴하고 더 작고 강력해진 센서들, 인공지능, 기계학습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러한 이러한 기술들을 활용한 산업이고 생산 기술의 어떤 혁명을 뜻합니다. 그래서 제4차 산업혁명이 이렇게 도래됐다는 거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 봅시다. 제4차 산업혁명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먼저는 제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로봇,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 인터넷, 그 다음에 빅데이터 등을 통해서 초연결, 하이퍼 커넥션, 그 다음에 초지능, 하이퍼 인텔리전스를 특징으로 합니다. 지식정보 사이를 넘어서서 이제는 초연결, 선과 선이 연결되는 걸 떠나서 무선과 무선이 연결되고 여전히 그거는 뭐냐면 사람이 어떤 기계와 기계를 연결했지만 이제는 사람 없이도 기계와 기계를 연결되고 기계와 사람이 연결되고 그래서 나온 게 자율주행차 드론 아니겠어요? 특히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능이 발달한 이 총연결 사물 인터넷이 없이는 이 자율주행차가 운영될 수 없는 거죠. 자, 그런 예로 웨어러블 컴퓨터. 우리가 많은 옷 같은 거를 입는데도 또 우리가 착용하는 이런 여러 가지 시계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또 컴퓨터가 되는. 그 다음에 3D 프린팅, 상황 인식 기술. 우리가 이렇게 홍채 인식이니 뭐 음성 인식이니 이런 게 다 상황 인식 기술이죠.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신경기술, 블록체인, 드론, 자율주행차, 초경량 소재, 유전자, 치료제, 포스트 배터리 이런 혁신 기술을 특징으로 하는 이러한 산업들이 이제는 주가 되는 특히 뭐냐면 이제 어떤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과 사람들의 어떤 선호와 그것들이 이어지는 어떻게 보면 또 그 빅데이터 분석, 텍스트 분석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안에 기술들로 작용해서 앞으로의 세계는 이제 제조업에서 어떤 컴퓨터나 인터넷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걸 통해서 또 새로운 어떤 아이템들을 만드는 이런 것들이 제4차 산업의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보스 포럼, 그러니까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이제 그 발표한 여러 자료들 중에 앞으로 한 5년 이후에는 인구, 전 세계 인구죠. 세계 인구의 90% 이상은 광고료만으로 운영되는 무한 용량의 클라우드 같은 거를 무료 저장소. 지금도 그렇죠. 20기가, 30기가 이거 무료로 사용하죠. 이런 것들이 90% 이상이 그럴 것이다라고 세계
전문가들에게 물은 그 결과 91%가 그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일쪽의 센터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다. 그렇죠. 각 곳에 센터가 되어 있죠. 그래서 뭐 굉장히 좀 뭐 예를 들면 비행기의 프로펠러에 센서가 달려서 끊임없이 정보를 보내고 이상이 있으면 바로 서비스해주는 이런 것들도 일어나는 요즘에는 애프터 서비스라고 하는데 사전에 센서가 다양한 정보를 줘서 이 센서의 어떤 그런 정보에 따라 가지고 사전에 미리 수리하고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비포 서비스가 지금 최근에 나타나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일속의 센서가 이제 센서가 어떠한 그 클라우드에 혹은 다른 메인의 어떤 컴퓨터나 거기에 정보를 보내는 이러한 인터넷에 연결된다는 거죠. 인구의 80%가 인터넷상의 디지털 정체성이 뭡니까? 아이디죠. 아이디를 가지고 이메일이나 여러 가지 계정들을 갖게 된다는 거고요. 인구의 90% 세계 인구입니다. 여기 인구가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게. 지금도 이제 스마트폰이 뭐야? 개인 하나의 미디어고 개인 하나의 컴퓨터 아닙니까? 각종 여기서 오락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개인 방송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대중 미디어가 이제 매스 미디어가 이제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그다음에 뭐 이제 영화 제작자도 이제 스마트폰으로 영화를 제작해서 스마트폰에 어떻게 보면 SNS에 어떤 스마트폰을 활용한 영화가 나올 수도 모르겠죠. 인구의 90%는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카페나 이런 데 가면 이렇게 사용하고 있지만 이제는 하나의 이제 이제 와이파이가 이제 상용화되는 그런 시점이 이제 아마 전 세계적으로 있을 수 같습니다. 옆에 있는 그림을 보면 자 정보 폭발이 이제 4차까지 이루어지는데 1차 정보폭발은 1990년대예요. 인터넷과 브로드밴드 발전으로 해서 미디어 정보가 6천량이 증대했죠. 제가 군대 갔다 온 게 1993년이고요. 대학 온 게 6년부터 있는데 그때부터 뭐 네스케프니 무슨 익스플로니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요. 윈도우가 나오면서 인터넷이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2000년대 보면 이제 스마트폰이 나왔죠. 그래서 저 스마트폰 이제 SNS가 보급됐어요. 그때 뭐 싸이월드니 이런 것들요. 그러다가 2010년대 보면 이제 빅데이터 1단계예요. 이거 알다시피 여러분들 스마트 기기고 여러 가지 사물 인터넷이 이제 개발이 되고요. 이제 제4차 산업, 4차 정보 폭발은 20년대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는 정말 만물 인터넷 여러 가지 시스템에 의해서 빅데이터 2단계로 접어드는 그런 단계로 접어든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빅데이터의 특징과 사례를 한번 볼게요. 자, 빅데이터는 어느 정도의 빅데이터일까요? 여러분들 데이터 여러분들 잘 알 텐데 인터넷 찾아보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뭐 바이트,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그 이상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큰 건지. 테라바이트 무슨 뭐 얼마나 많습니까? 이 방대한 양이 어느 정도냐? 더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어떤 이런 보면 그 데이터 양을 가진 빅데이터인데요. 기존의 방법이나 도구로 수집할 수 어려운 이제는 뭐냐면 정형은 뭐냐면 0 아니면 1, 2, 3 그러니까 우리가 설문조사하면 1번, 2번, 3번 해갖고 이렇게 숫자로 하는 이런 게 정형화된 것이고요. 비정형은 뭐냐면 정형할 수 없는 거 예를 들면 뭐 수치로 나타낼 수 없는 거거든요. 비정형은 그러면 뭐 문자나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텍스트나 이미지나 뭐 그런 것들이에요. 이런 정형화된 거 비정형한 데이터를 다 합쳐서 빅데이터라 해요. 이전에는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통계 패키지나 엑셀 같은 경우는 물론 뭐 문자도 분석을 하겠지만 대부분 숫자로 이렇게 하지만
이제 빅데이터 분석에는 이미지나 사진이나 음성이나 또 여러 가지 텍스트를 분석을 해가지고 다양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빅데이터의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3V라고 하는데 크기, 속도, 다양성을 얘기합니다. 크기는 볼륨, 속도는 velocity, 그 다음에 다양성은 variety라고 얘기하는데요. 크기는 수십 테라 페타바이트 이상의 규모의 데이터 속도. 어느 정도냐면 페타바이트면 전 세계 도서관의 책들을 다 모아놔도 그 정도 양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된지는 상상 못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속도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속성을 말합니다. 이게 대용량의 데이터를 이게 빠른 속도로 처리하려면 얼마나 많은 그 속도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퀀텀 컴퓨터가 나오고 퀀텀 속도로 간다 그러면서 엄청난 속도가 필요한데 이렇게 속도가 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다양하다는 거죠. 정형화된 자료뿐만 아니라 비정형 자료 데이터까지 이렇게 크기, 속도, 다양성 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빅데이터의 어떤 특성은 3V, 속도, velocity, 그다음에 다양성 이 부분들이요. 그래서 크기, 속도, 다양성. 그래서 여러분들 뭐 테라바이트, 페타바이트, 제타바이트 뭐 이런 등등등 얘기를 하는데 한번 여러분들 자료를 찾아봐서 앞으로 데이터의 크기들이 어느 정도 크기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 공공 및 민간기관에서는 이게 공공 및 수요자들의 서비스에 대한 요구나 경향을 소셜 네트워크나 소셜 미디어 등의 댓글이나 여러 가지 블로그의 내용들이나 또 카카오톡이든 뭡니까 그 페이스북이든 트위터든 이러한 여러 가지의 사람들의 남기는 말들을 이용해 가지고 텍스트를 분석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를 텍스트 분석이랍니다. 텍스트 어널리틱스는 그 목적에 따라 분류, 군집화, 감성 분석, 트렌드 분석, 연관어 분석 이런 등으로 이렇게 수행되는데 뭐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들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텍스트 분석 여러분들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걸 잘 찾으면 텍스트 분석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아요. 이것들을 찾아서 여러분들 한번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텍스트 분석 방법입니다. 자, 봐요. 분류는 뭘까요? 자, 주어진 여러 문서에 대해 미리 정해진 카테고리 값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뉴스 문서가 주어졌을 경우 각 문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갖고 특정 카테고리로 이렇게 분류해 주는 겁니다. 스포츠면 스포츠, 경제는 경제, 정치 관련된 뉴스는 이렇게 카테고리로 분류해 주는 이 분류합니다. 그 다음에 군집화가 있어요. 여러 문서가 주어지고 여러 자료가 이렇게 주어지면 비슷한 주제끼리 이렇게 그룹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분류는 이미 이렇게 정해진 학습이 이미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분류하라, 저렇게 분류하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supervised learning에 해당된다면 군집화는 학습 과정 없이 바로 유사하게 한 길이끼리 이렇게 그룹핑 해주는 이런 자율학습에 해당된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군집화, 그래서 비슷한 주제끼리 이렇게 그룹핑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성 분석이 있어요. 보세요. 문서 텍스트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뉘앙스까지 분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긍정적인 것들, 부정적인 것들, 또 중립적인 것들 해서 다양한 어감들을 가지는 것들을 이렇게 이미 이렇게 감성적인 표현을 이렇게 설정해 놓고 이제 문서 단위로 할 거냐 아니면 문서에 포함된 개체 단위로 할 거냐를 이렇게 설정해 주면 문서 단위로 하는 거는 문서 그 자체의 감성을 추출하는 거예요. 개체 단위로 하면 문서에 포함된 개체를 찾아갖고 개체 단위로 감성을 추출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봅시다. 제품은 좋은데 포장 상태가 불량이에요. 라는 문장에는 뭐예요? 제품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포장 상태가 개체명이고 이런 각 개체별로 감성을 분석하면 보세요. 제품은 긍정이고 포장 상태는 부정이죠. 이렇게
각 개체별로 이렇게 감성을 이렇게 분석하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감성 분석이 될 수 있어요. 트렌드 분석은 어떤 주제나 제품, 이슈, 인물 등에 대해 단어 또는 구문 단위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 우리는 이거 많이 경험해요. 구글 같은 데 보면 트렌드 분석이 있고 네이버도 트렌드 분석이 있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게재되는 이런 여러 가지 SNS에 데이터를 수집해 갖고 지금 사람들은 어떤 걸 선호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보면 그 검색어 그 순위 나오는 거 있죠? 바로 이런 것들이 트렌드 분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연관어 분석은 뭐죠? 꼭 그 클릭 수만이 아니라 이제는 SNS든 다양한 곳에서 이미 트윗되고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 갖고 트렌드 분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연관어 분석은 출연한 단어와의 관계를 얘기하고 A 단어가 출연, B 단어도 같이 출연하더라 라는 이런 연관성을 찾아내는 방법으로 이렇게 분류, 군집화, 감성 분석, 그 다음에 트렌드 분석, 연관어 분석 이렇게 텍스트 반석으로 이렇게 분류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빅데이터 활용 사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사례는요, 비자 카드사 아시죠? 비자의 경우는 구입 품목, 시점, 결제 위치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고객의 구매 이력 및 성향을 감안하여서 인근 가맹 전에 할인 쿠폰을 이렇게 발행해주는 리얼타임 메시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카드 이용 건수나 가맹점 신규 고객이 증가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또한 고객의 카드 이용 패턴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카드 부정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을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개발,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보통 7시부터 8시까지만 쓰는데 10시에 만약에 썼다면 도난당해서 누군가가 쓸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사전에 차단해서 과연 이 사람이 썼는지 안 썼는지 이것까지도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례 두 번째는 우리 경찰청이에요. 범죄 예측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 시스템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되었고요. 전과자 정보, 범죄 발생 시간, 범죄가 주로 일어난 지역의 특징 등 범죄 관련 정보들을 수집하고 저장하고 있다고 해요. 범죄 정보뿐만 아니라 유동인구, 유흥업소, 경찰서와의 거리 등 40여 개의 범죄 영향이 큰 요소들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특정 지역에서 범죄가 일어날 확률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범죄 예측 시스템을 활용해서 2014년 광주에서 발생한 여성 피습 사건의 범인을 바로 잡을 수 있다는 성과를 얻었고요. 그리고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한 이렇게 케이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측 시스템은 여러 정보를 분석한 결과 이 지역에서 범죄가 일어날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고 이 지역의 순찰을 강화하고 또 사건 발생됐을 때 경찰이 이렇게 출동할 수 있어 그 지역에 범죄가 잘 일어날 지역에 피해를 방지하면서 이렇게 범죄 예방을 한다는 그러한 측면들의 어떤 사례로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 인공지능의 특징 및 활용 사례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거는 이제 이런 특징이 있더라. 이 정도밖에 말씀을 못 드린 점 먼저 양해 드릴게요. 제가 인공지능이나 여러 가지 4차 산업의 기술과 관련된 이공계 교수님이라면 아주 충분하게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디테일까지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제가 교육학 또 인문사회학 관련된 교수입니다는 점 양지해 주시고요. 몇 가지 특징들을 나열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은 뭐냐면 인간의 학습 능력과 추론 능력, 우리 이 두뇌 속에서 우리
하는 여러 가지 인간의 어떤 학습이나 추론이나 지각이나 자연 언어 이해 능력 등을 컴퓨터로 이렇게 구현해보는 기술을 갖다가 인공지능 능력이라고 합니다. 인공지능. 인공지능은 크게 자연 언어 처리, 전문가 시스템, 영상 및 음성 인식, 그다음에 신경망 등 분야로 이렇게 활발하게 지금 응용되고 있는데요. 먼저 자연 언어 처리는 뭐냐면 자동 번역과 같은 시스템을 실용하는 거예요. 우리 시리 같은 데 이렇게 얘기하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번역해 주잖아요. 그런 것들이요. 뭐 예를 들면 뭐 구글 번역기나 팝하고 이런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컴퓨터가 현재 인간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전문적인 작업들, 의사의 진단이나 손해배상 보험료 판정이나 어떤 그 판례를 분석해 주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전문가 시스템으로서 활용되고 있죠. 조만간 의사의 진단도 어떻게 보면 암 진단도 요즘에 그 인공지능이 더 정밀하게 잘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또 뭐 앞으로 법률가의 상담이나 그런 판례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인공지능 로봇이 더 정밀하게 더 효과적으로 한다는 그런 면에서 어, 이런 전문가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영상 음성 시스템이에요. 컴퓨터가 TV 카메라를 통해 잡은 영상을 분석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거나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문장으로 변환하는 거.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말소리 이렇게 하면 뭐 바로 저거잖아요. 뭐죠? 빅스비가 이렇게 얘기 들으면 바로 이렇게 문장화 해가지고 변환해서 하는 거 많이 보았죠? 또 챗봇 같은 거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바로 음성으로 인식해서 이게 뭘 이렇게 한다는 이런 것들요. 인간 두뇌를 모방해 하고 이렇게 네트워크로 구성된 신경망을 구성하는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러한 특징들로 있고 이렇게 유형화되어 가지고 인공지능이 지금 상당히 발전 중에 있다는 거 이 정도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인공지능 활용 사례로 샬롯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또 롯데백화점에서는요, 인공지능 쇼핑 어드바이저 샬롯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답니다. 샬롯은 롯데그룹의 인공지능 통합 브랜드인데 롯데는 2016년 한국 IBM과 업무 협약을 맺고 이 회사에 인공지능 왓슨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왓슨을 기반으로 만든 샬롯으로 온오프라인 고객의 구매 성향을 분석해내는 기술을 이렇게 상품 데이터와 접목을 해서 어떤 사람과의 어떤 텍스트 음성 대화를 이해하고 답변하거나 예, 또 음성을 인식하고 답변하거나 이미지를 통해 유사 상품을 서칭해 주거나 이렇게 이미지를 고객의 온라인 구매 활동을 데이터를 통해서 적합한 상품을 추천해 주거나 그다음에 소셜미디어 검색과 분석을 통해 트렌드를 파악하는 이러한 어떤 것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떻게 보면 데이터 분석가나 이렇게 소셜미디어 어떤 분석해주고 또 유사서칭을 이렇게 제공해주는 이런 측면들을 굉장히 인공지능을 통해서 롯데백화점 활용하고 있다. 이런 측면들을 어, 여러분들 한번 보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인공지능 활용 사례가 있을 텐데 이것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특별히 인공지능이 우리 교육 분야에서는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도 사례를 찾아보는 이런 시간들을 이제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한번 같이 가져보려고 합니다. 블록체인의 특징과 활용 사례에 대해서 우리 살펴봅시다. 블록체인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장부의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여러 대의 컴퓨터에 이를 복제 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입니다. 블록체인은
여러 대의 컴퓨터가 기록을 검증하여 해킹을 막는 데 쓰죠. 주로 어, 비트코인을 저장하거나 뭐 이런 것에 많이 쓰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블록에 데이터를 담아 체인 형태로 연결하고 수많은 컴퓨터에 동시에 이를 복제 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로서 공공 거래 장부라고도 합니다. 중앙 집중형 서버에 거래 기록을 보관하지 않죠. 은행의 어떤 서버에 보관하지 않아서 해킹의 우려도 없죠.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그 내역이 다 이렇게 공개가 되고 모두가 다 저장이 됩니까? 거래할 때마다 모든 거래 참여자들이 이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대조해서 데이터 위조나 변조를 할 수 없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조달청의 나라 장터는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플랫폼을 구축하여 가지고 검색 엔진, 색인 DB를 구축하고 블록체인을 적용해갖고 전자문서 유통이나 변조를 방지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어떤 그 조달과 관련된 어떤 위법이나 어떤 불법 사항을 어, 방지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뭐랄까 입찰이나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고 누가 참여했고 또 어떤 그, 그 해당자가 참여했는지 이것들을 다 투명하게 볼 수 있고 하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아마도 이제 은행권에서 하나의 공공의 블록체인을 적용해서 한 시스템에 적용이 되면 이 적용의 모든 신상들이 공동으로 이렇게 분산되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방안이 될 수도 있고 학교에서는 어떤 걸까요? 아마도 그 성적이나 뭐 학위증 같은 것들을 이렇게 블록체인화 시키면 아마도 학위 위조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다음은 블록체인의 활용 사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블록체인은 비트코인 때문에 탄생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그런 전자폐인 비트코인이 이렇게 재현하면서 전자폐 고질적인 문제인 이중 지불을 해결하기 위해 블록체인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블록체인은 일정 시간 동안 발생한 모든 거래를 하나의 블록으로 저장합니다. 그리고 블록을 만들어진 시간 순서에 연결하죠. 모든 블록은 중앙 서버에 저장된 것이 아니고 각 참여자들의 PC에 동일한 내용의 블록으로 저장됩니다. 따라서 특정 거래를 위조하려면 해커는 서버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 모두의 PC를 동시에 공격해야 합니다. 따라서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커지면 커질수록 해킹은 더욱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거래를 위변조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진다는 그러한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사물 인터넷 어떻게 보면 저희 집 에어컨이나 어떤 면에서 그 TV를 켤 때 켜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TV 좀 켜봐 하면 TV가 켜지고요. 또 어떻게 휴대폰과 연결되어서 휴대폰에 뭔가 얘기를 하면 이렇게 인터넷이 이렇게 센서가 작용하는 그런 것을 자주 보는데요. 아마도 거기에 센서가 달렸든지 거기에 어떤 인터넷에 뭔가 칩이 달렸든지 아니면 뭐 블루투스가 달렸든지 어떻게 해서 이 센서를 이렇게 센서를 부착해서 우리가 원격으로 작동도 하고 뭔가 우리 실생활의 편의를 도모하는 게 다 이 사물 인터넷의 부분이잖아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 내용들을 제가 공부하면서 살펴볼 때 일단 이렇습니다. 사물 인터넷은 사물에 센서를 부착해 갖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기술이나 환경을 일컫는데요. 주로 블루투스나 근거리 무선 통신,
센서 데이터, 네트워크가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들의 어떤 자율적 소통을 돕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냉장고의 온도를 실시간으로 센서가 점검해가지고 어떤 제품을 진단하거나 절정 관리를 할 수 있게 하거나 침대에서 사람이 자고 있는지를 스스로 인지한 후에 자동적으로 실내전이 꺼지거나 아니면 일어나고 하면 자동적으로 커튼이 열리거나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센서를 통해서 감지하고 그것들을 작동하는 거 이것들이 이렇게 기계와 기계 간에 또 어떤 센서와 센서 간에 그런 실시간에 그러한 그 자율적인 소통을 통해 갖고 작동하도록 하는 이것이 사물 인터넷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이거는 교육 장면에서 많이 활용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는 어떠한 그 물론 여러 가지 원격 장치 해가지고 어떤 실내 온도를 켜주거나 어떤 면에서는 그 에어컨을 작동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는 사람이 작동하지 않아도 어떤 센서에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동적으로 사람이 없으면 불과 뭐 모든 그 전열기기나 또 에어컨들을 꺼주고 사람이 오면 적정한 온도를 고려해 가지고 필요할 때 에어컨을 꺼준다면 굉장히 절감이 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그 출석인데 일일이 우리의 블루투스 켜갖고 핸드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센서를 달아놓으면 이렇게 출입할 때 이미 그 출입하는 순간 벌써 출결이 되는 그러한 사물 인터넷의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특징과 활용 사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우리가 좀 차이를 좀 알아야 돼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일단 가상현실은 어떤 특정 환경이나 상황을 컴퓨터로 만들어서 그것을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이 마치 실제 주변 상황과 또 환경과 작용하고 있다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인간 컴퓨터 사이 인터페이스를 말하죠. 그래서 가상현실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기 어려운 환경들을 직접 체험하지 않고도 그 환경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조작하는 거죠. 사람이 조작할 필요가 없고 그런 가상의 공간이죠. 예를 들면 수술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맨날 그 의대생들은 어떤 시신을 가지고 이렇게 해부라고 하지만 가상현실 공간에서 어떻게 보면 그 시신이 없더라도 이렇게 해부할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해부하는 여러 과정들이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러한 매뉴얼들을 이제는 가상현실을 먼저 체험을 하고 실제로 이렇게 실험한다면 더 효과가 있겠죠. 고려시대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광개토 대왕이 어떻게 영토화했고 또 종조대왕이 어떻게 수험성을 건축했는지를 가상현실을 통해 갖고 이렇게 재구성해서 이렇게 보여준다면 학생들이 실질적인 체험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운영 분야를 보면 교육이나 여러 가지 원격 조사나 탐사 자료나 탱크 및 항공기 조종법을 훈련한다거나 드론을 훈련하거나 뭐 수술하거나 실습하거나 게임하거나 이런 모든 분야의 가상현실이 이렇게 적용이 가능하겠죠. 증강현실은 사용자가 현실 세계의 3차원 가상 물질을 겹쳐는 우리 그 뭐 포켓몬입니까? 이렇게 현실 세계지만 3차원 어떤 가상 물체를 보여주고 그거를 잡아가려고 막 돌아다니고 하는 그런 애들을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 얘기하죠. 보죠. 가상현실 기술이 컴퓨터 그래픽을 만든 이런 가상형 환경에 사용자가 몰입하도록 해서 어떠한 그 함으로써 실제 환경에 가상의 객체를 혼합하여 그 사용자가 실제 환경에 보다 실감나는 부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현실 속에 어떤 가상현실이 가미된다는 거죠. 그 지금 그 지금 요 부분에 있어서 그
보시면 예를 들면 길을 가다가 스마트폰 카메라로 주변을 비추면 근처의 상점의 위치나 전화번호, 지도 등의 정보가 입지영상으로 표시되고 하늘을 비추면 날씨 정보가 나타나고 하는 것이죠. 일부 하늘을 보지만 이렇게 비면 하늘 속에 이렇게 날씨 정보가 나타나고 또 하늘 속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예, 영상들이 보여주면서 이 하늘 속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무지개도 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이 하나에 될 수 있겠죠. 네. 이게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어떤 특징들입니다. 자, 그러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실생활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한 두 가지를 한번 여기서 제시해 볼게요. 첫째는 주택 시공전 맞춤화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부동산 중개인이라면 아직 건축되지 않은 모델하우스를 어떻게 고객에 선수 보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모델하우스를 보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구조화됐구나를 보지만 이제는 검 모델하우스를 제공하지 않고 우리가 온라인 속에 어떻게 보면 뭐죠? 그 시공사의 홈페이지를 가서 그냥 가상현실로서 공간 구조를 볼 수 있고 실제로 이렇게 생활하는 것처럼 체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미국의 개발자들이 이제 그 가상현실과 그 증강현실을 이용해서 존재하지 않는 모델하우스를 미리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험은 소비자에게 많은 구매 욕구를 이렇게 불러일으키죠.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기반으로 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갖고 특정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들고 가상현실의 집을 구경할 수도 있고요. 또 가상 공간 내에서 상호작용하면서 바닥재가 어떤지 가구가 어떤지 이렇게 직접 이렇게 한번 이렇게 체험 보고 집을 건축하기 전에 그러한 미리 구상할 수 있고 또 뭐 어떤 필요하면 이렇게 자기의 어떤 수요자에 맞게 집 구조를 이렇게 변화시켜서 주문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사례 두 번째는 나이키의 메이커 익스피리언스입니다. 맞춤형 상품 디자인이 될 수가 있는데요. 주문 제작 상품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고객의 상상력에 의존하게 되죠. 그러나 가상 증강현실을 사용하면 원하는 제품의 가상 제작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원하는 대로 이렇게 그래서 그 주문 제작 상품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이키는요, 증강현실, 객체 추적, 프로모션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맞춤형 디자인의 운동화를 소비자가 직접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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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해 보고 좀 이렇게 뭐 디자인을 이렇게 적용해가지고 고객이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제시해주면 1시간 만에 그러한 것들을 완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시스템을 갖췄다고 합니다. 이게 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활용해서 만든 게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챗봇이에요. 우리 많은 부분에서 챗봇을 많이 봅니다. 요즘에 주요 카카오톡이나 여러 가지 측면들 또 일반적인 여러 기업체에서 챗봇을 이용해서 사용자를 대화 상대로 텍스트나 음성 기반의 대화를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로서 고객 서비스나 정보 수집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챗봇은 사용자를 대화 상대로 텍스트나 음성 기반의 대화를 수행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죠. 최근에 이 챗봇이나 고객 상대를 위해서 네이버가 실험한 유튜브를 보았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고객 서비스나 정보 수집 용도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활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공지능 비서라고도 불리우죠. 대표적으로 구글 어시스턴트, 애플 시리, 삼성 빅스비 같은 것이 하나의 챗봇의 아주 중요한 예시라고 볼 수 있고요.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그 다음에 보험사, 은행, 음식 배달, 숙박 예약 등에서 소비자의 질문에 대답을 주거나 기존 소비자의 성향을 바탕으로 적합한 상품을 추천해주는 역할을 최근에는 대학가에서도요. 챗봇을 이용해서 셔틀 편세가 언제 오는지 또 언제 수강 신청을 하는지 학사 안내도 챗봇으로 해주고 해서 어떤
본부에 이렇게 많은 상담하시는 선생님들이 편의를 이렇게 도모하고 있는 그런 사례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챗봇을 도입하면 인력을 줄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요. 소비자가 상담원을 기다리지 않고 장소와 시간 관계없이 정보를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앱과 달리 설치 과정이 필요하지 않고 스마트폰 저장 용량도 차지하지 않아 향후 앱들이 챗봇으로 교체될 것이라고 하는 그 전망이 우세한데요. 반면에 챗봇이 되면 지금 하고 있는 우리 그 여러 가지 CMS 담당자들, 보험사나 인터넷 쇼핑몰이나 여러 은행 같은 데서 상담해주는 우리 선생님들의 일자리들이 줄어들 우려가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챗봇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 교육 산업에도, 우리 교육 프로그램에도, 교육 기관에도 이제 챗봇이 한번 어떻게 적용됐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가 만날 때 같이 토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클라우드입니다. 여러분들 엔드라이브니 또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 클라우드를 속에 이제 저장해 놓고 다니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어, 그 스마트폰으로 클라우드를 통해 갖고 자료를 꺼내서 뭔가 이렇게 활용하는 사태가 많죠. 지금까지는 USB를 알려줬는데 USB도 이제 우리는 들고 다닐 필요가 없죠. 클라우드에 무선 인터넷만 되면 다 연결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가 또 클라우드가 중요한 게 다양한 그 SMS니 또 여러 가지 문자, 텍스트, 이미지 이런 것들이 엄청난 양이 어디다 저장이 될까요? 일반 서버로 감당이 될까요? 그래서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저렴하게 많은 용량을 저장할 수 있고 이렇게 운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수강령 신청 기간에 딱 신청하려고 하는데 뭔가 이렇게 컴퓨터가 버벅대고 서버가 답답하고 되지 않아서 수강령 신청이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죠. 그러나 이제 클라우드 시스템이 도입되면 그런 문제가 많이 이렇게 사라지고 빠르게 그 어떤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고 어떤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고 이렇게 수강 정정에도 효율적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클라우드의 역할을 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유튜브나 이런 데서 클라우드가 어떤 거고 어떤 역할을 기능을 하는지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클라우드는 데이터를 인터넷과 연결된 중앙 컴퓨터에 저장해서 인터넷에 접속하기만 하면 언제 어디든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죠. 빅데이터를 클라우드로 관리하며 분석과 활용이 용이합니다. 예상치 못한 트래픽 폭주를 염려해 과도한 설비 투자를 할 필요도 없고요. 이제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는 데이터를 보관하는 장소에 따라서 퍼블릭과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퍼블릭 클라우드는 개방형이라 불리고 프라이빗은 폐쇄형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업체의 데이터 센터에 보관하면 퍼블릭 클라우드, 기업 안이나 데이터 센터에 독립된 서버에 보관하면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얘기하는데 아마도 중요한 정보는 이거는 많은 부분 프라이빗 클라우드 아마 시스템으로 되고 있고 뭐 가까운 국민대 제가 알기로는 당국대 이런 데들이 다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제 학사 정보를 저장하고 일반적으로 지금 전산실에 있는 그러한 많은 전산 장비들을 없앰으로써 이제 전산 어떤 그런 서버 관리나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에 굉장한 운영의 효율성을 찾아가는 그런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신문기사나 이런데 한번 대학가에서 어떻게 클라우드를 활용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한번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구독 모델입니다. 구독 모델은요, 어떤 걸 구독한다, 유튜브를 구독한다 그러면 어떤 채널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보내온 정보를 받는다는 의미죠. 이전에는 신문이나 잡지 같은 걸 구독하는 부분이었는데 일정 기간 구독료를 지불하면 계속 신문을 받을 수 있고 잡지를 받을 수 있잖아요. 이것처럼 사용자가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자가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신개통 유통 서비스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기술들이 활용되는 측면들이 많죠.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정보를 이렇게 쌓이게 되고 생필품이나 의료품을 이렇게 사용한 여러 종류의 어떤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등이 대표적으로 구독 모델에 모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구독 모델은 무제한 스트리밍을 영상을 제공하는 넷플릭스의 성공 이후 다른 분야에도 확산되고 있어요. 올 9.9달러를 내면 뉴욕 맨하탄의 수백 개 술집에서 매일 칵테일 한 잔씩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스타트업 후집. 매달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정해진 몇몇의 차량을 원하는 차량에 골라갈 수 있는 그런 서비스. 넷플릭스 모델, 이러한 헬스클럽이나 병원 등 건강 의료 영역까지도 이렇게 퍼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독 모델을 이용하면 소비자 입장에는 전문 지식을 갖춘 구매 담당자가 적정한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카톡이든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 주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원하는 그런 맞춤형 상품들을 고르는데 시간을 오래 걸립니다. 그 사람의 맞춤형에 알맞게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상품을 골라서 배송을 해주겠죠. 나중에 드론으로 배송해주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는 이런 구독 모델인데요. 구독 모델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 모델, 정기 배송 모델, 정수기 모델. 네, 보면 올 구독료를 납부한 후 매우 무제한으로 이용하는 그런 술, 커피나 영화관 관람이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무비 패스 이런 거. 그 다음에 정기 배송은 올 구독료를 납부한 후 매달 집으로 수차례 배송해 주는 거예요. 새벽 배송도 그렇고 어떤 배송도 그렇고. 그래서 면도날이나 생리대나 뭐 칫솔이나 이러한 정기 배송. 그 다음에 정수기 모델이에요. 자, 올 구독료를 납부하면 품목 관방에 이용 가능한 거죠. 정수기 이렇게 매만 이렇게 바꿔주잖아요. 필터 같은 거를 계속. 그래서 자동차, 명품 뭐 이런 것들이 고가 제품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캐딜락에서 그런다 그래요. 올 1,800불을 내면 모든 차량을 바꿔가면 이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가장 아주 비싼 차를 탈 수 있고 이렇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러한 여러 가지 이렇게 모델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평생 교육이든 학교 교육이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혹은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다양한 이렇게 기술들이나 이렇게 경제 모델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할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4차 산업이 변화가 도입이 되면서 많은 직업 세계나 또 이 직업에서 요구하는 많은 직원들에 대한 능력, 역량 이런 것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제조업에서 필요한 어떠한 어떻게 보면 능력이나 어떤 것들이 정보통신에 기반으로 하는 어떤 3차 물결에 있는 어, 지식정보 사회 측면에서는 상당히 다른 역량들을 요구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 뭐냐 핑크가 얘기했던 하이 컨셉이나 하이 터치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역량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처럼 이제 4차 산업이 이렇게 재개가 되면 직업 세계도 바뀔 거고 직업 세계에 바뀌는 거에 따라서 직무의 성격과 또 그게 필요한 역량이 바뀔 거라는 것들을 세계 경제 포럼은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20개 경제권과 12개 산업 영역을 탐구하여서 20년대 지금 우리가 2020년대를 살고 있죠. 직무원 및 직무의 특징이 어떻게 바뀐 건지 간략하게 한번 제시를 해볼게요. 2020년까지 총 71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지고 신규 일자리는 200만 개에 불과하고 컴퓨터와 인공지능 등으로 대체하는 직업군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이제 컴퓨터와 인공지능이 대체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자동화되고 로봇화되고 디지털화가 가속돼 가지고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분석이나 클라우드 기술들이 널리 활용되면서 이제 사람이 해야 될 일을 이제 기계들이 자동화
로봇과 또 인공지능이 일을 해버려서 많은 일자리들이 이렇게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등장하는 일자리로는 데이터 분석가,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이커머스, 전자상거래, 사회미디어 전문가, 고객 서비스 전문가, 혁신관리자 이렇게 1.3억 개의 일자리가 이런 분야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학교 교육이나 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학원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21세 사회에서는 빅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개발, 코딩, 이런 사회미디어 전문가, 고객 서비스 전문가, 또 이러한 미래사회에 역량을 개발해주는 그런 퍼실리에이터나 혹은 어떻게 보면 조직개발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아마 주되게 아마 이제 주요한 고소득 일자리로 바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 기계, 알고리즘 간의 노동 분업이 빠르게 전개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할 일은 과연 뭘까요? 기계가 할 길은 뭘까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해야 될 길은 뭘까요? 금방도 얘기했죠. 챗봇이 나타나면서 많은 일자리들이 사라질 수 있겠죠. 심지어는 변호사도 이제 점점점 수요가 줄어들고 소득이 저소득자로 바뀔 거라는 예상들이 많고요. 저 같은 교사들도 이제 이 지식을 가르쳐서는 이제 또 백과사전적인 또 전공 지식을 가르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제 인공 로봇 교수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이것들을 가리킨다는 거죠. 이미 세계 무크를 통해 가지고 이미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제시하잖아요. 거기다가요 하버드나 더 유명한 교수님들의 어떤 강의를 이제 실질적인 인공지능이나 또 여러 가지 그 음성 시스템을 통해 갖고 아주 통역까지 아주 완벽하게 해준다면 우리가 설 자리가 있을까요? 이것처럼 이제 인간이 해야 될 일들이 뭘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새로 등장하는 일자리에 부합되는 새로운 과학이나 또 역량이나 기술들이 요구될 것인데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수업이. 평생교육이나 학교교육에 있어서 이런 새로운 방향에 있어서 우리 학생들이나 관련된 여러 가지 학습자들에게 어떠한 과업과 역량을 길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까?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지금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이런 영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의 그러면 어떤 틈새 시장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해서 이러한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 서비스의 어떤 창업, 또 이런 개발,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들을 도모하고자 우리 수업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만나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한번 이제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은 클라우드 수밥에 의해서 주창되었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로봇,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등을 통해서 초연결, 초지능을 특징으로 하는 그러한 산업혁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빅데이터는 기존 데이터보다 너무 방대하고 또 기존 방법이나 도구를 수집하기 어렵고 저장하기 어렵고 분석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정형과 비정형 데이터를 모두 함축한 겁니다. 그래서 빅데이터의 특징은 크기가 아주 엄청나게 크고 속도도 빨라야 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유형의 그런 데이터들을 이렇게 분석하는 이런 부분들이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에는 많은 분석 방법이 있어요. 그렇지만 통계 분석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여기서 텍스트 분석을 많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트위터나 뭐 카카오톡이나 많은 문자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가지고 많이 분석을 하는 경향들이 많으니까 또 뭐는 많은 그 댓글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텍스트 분석에는 뭐 어떤 것이 있냐고 얘기했었냐면 분류와 군집화와 감성 분석과 트렌드 분석과 연관 분석 등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 인간의 학습 능력, 두뇌를 생각하면 학습 능력, 추론 능력, 그 다음에 지각 능력, 자연, 언어 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이고요. 자연 처리, 언어 처리, 전문가 시스템, 영상 및 음성 인식, 신경망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블록체인은요.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장부에 거래 내용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여러 대의 컴퓨터에 이를 복제해 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인데요. 블록체인은 블록의 데이터를 담아서 체인 형태로 연결, 수많은 컴퓨터에 동시에 복제 저장하는 부분이므로 공공거래 장부라고도 합니다. 사물 인터넷은요, 사물에 센서를 부착해요. 센서를.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기술이나 환경을 일컫는데요. 이런 블루투스나 근거리 통신, 센서 데이터, 그 다음에 네트워크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기기들을 자주 섭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챗봇은요, 사용자가 대화 상대나 텍스트로 음성 기반의 대화를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로 고객 서비스나 정보 수집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비서로도 불려지고 있고요. 그 다음 클라우드는 데이터를 인터넷과 연결된 중앙 컴퓨터에 저장해서 인터넷에 접촉하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든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데이터를 보관하는 장소에 따라서 퍼블릭과 프라이빗으로 나눠집니다. 구독 모델은 신문이나 잡지를 구독하는 것처럼 일정 기간 구독료를 지불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자가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신개념 유통 서비스인데요. 이것들이 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서 한다 그랬어요. 일정 기부를 지불하고 기부하는 생수품이나 의료품을 받아 사용하거나 여러 종류의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등이 대표적인데 이런 것들은 구독 모델은 넷플릭스 모델, 정기 배송 모델, 정수기 모델로 구분된다고 하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이 어떻고 사례가 어떻고 이런 기술들이 활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평생 교육이나 학교 교육이나 여러 교육 서비스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또 관련된 사업들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은 한 번쯤은 각각의 기술들이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지 이런 것 사례들을 찾아서 이제 우리의 교육 서비스도 이제 칠판에서 선생님이 강의하고 또 학생은 듣고 하는 이제는 전통적인 그런 관점이 아니라 다양한 이제 이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마치고요. 수고하셨습니다.